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비롯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데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연일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위법한 탄핵 추진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총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할 일을 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총장의 어제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또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이 되고 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법률적인 견해들도 있습니다. 면책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남용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대장동, 백현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출석 전 이 전 대표에게 기자들이 검사 탄핵안 발의는 명백한 사법방해이고 위법한 요소가 있다는 이 총장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소추 대상이 된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을 고소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면책 특권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 신주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 의혹은 지난달 국회에서 처음 제기됐습니다. 2019년 1월 8일 오후 6시경에 울산지검에서는 술 읽는 자금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검사장, 차장, 부장 등 30명이 모여 지검 내 1층 간부식당에서 회식을 합니다. 어떤 부장검사가 테이블을 발로 차는 바람에 술잔이 수십 개가 깨지고 이 내용은 고스란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주임 검사인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에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자 일부 공당이 입에 담기 힘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성윤,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강미정 조국혁신단 대변인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 차원에서도 민주당 탄핵 소추의 위법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은 해당 검사들이 피의 사실을 공표한 사실이 없고 적법한 수사 개시를 했다며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 사유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검사 탄핵도 징계의 한 종류인 만큼 파면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점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는데 결국 민주당이 정당한 탄핵 사유 없이 탄핵 소추권이라는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실제 위법한 부분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이나 표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 특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를. 다만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회 밖에서 직무와 무관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이 이 부분을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공식 활동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고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는 국회 공식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 경우는 논란의 소지는 있다. 법적 대응 이외에도 검찰은 후속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예고한 탄핵검사 청문회가 현실화할 경우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경찰이 1년 가까이 끌어온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외부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경북 경산경찰서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를 심의한 결과 입건된 피의자 9명 가운데 6명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에 송치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누가 송치 대상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오는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회수했을 당시 통신 기록을 근거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견을 법원에 냈습니다. 박 전 단장 측 변호인은 대통령실과 국방부, 경찰 등이 주고받은 통신 기록을 토대로 군사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을 통해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했다며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항명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습니다. 최상병 소속 대대장 이용민 중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어제 신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신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직속 부하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장에게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도록 영향력을 끼쳤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을 향한 당내 비판 여론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명 등 징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진통 끝에 최상병 특검법이 표결에 붙여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며 단체로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만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전광판에 표시된 찬성표 189표 가운데 안 의원 이름이 포함되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안 의원을 향한 응원의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선 김재섭, 조경태 등 일부 의원이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 의사를 밝혀왔지만 실제 찬성표를 던진 건 안 의원이 유일했습니다. 안 의원은 민심을 받들기 위한 선택이었다며 대다수 국민 뜻에 따라 최상병 순직에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국민께 가까이 다가가야만 한다. 저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 참패를 한 이후에 우리 당은 다시 국민들께 다가가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정말로 시급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높게 평가했지만 국민의힘 내부는 적잖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론에 어긋난 선택을 한 안 의원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부 친윤계 의원 사이에선 당 차원의 제명 조치 또는 자진 탈당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특검법 반대가 사실상 당론이긴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식 의결된 사안은 아니었던 만큼 징계를 앞세우긴 어렵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헌법기관인 만큼 소신투표 행위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팀을 이룬 사실상 러닝메이트 체제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우군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계파 정치, 줄 세우기 관행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선 시기 한동훈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은 한동훈 후보와 한 팀을 자처하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서울 지역구 초선 박정훈 의원,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호 의원도 한 후보와 발을 맞춰 각각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지도부의 한동훈 대표,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 국민의 눈높이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봤을 때 물밑에서 조용하게 건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원희룡 후보는 당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효환 의원과 짝을 이뤘습니다. 인 의원은 최고위원 도전장을 낸 뒤로 연일 한동훈 대세론을 깎아내리면서 원희룡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데. 그거 믿으세요? 여론조사와는 다른 기운이 분명히 느껴졌다. 지금 여론조사 뒤집힐 가능성이 한 90%는 된 것 같아요. 현역 국회의원들을 앞세운 두 후보와 달리 원내 중진인 나경원 후보와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정식 전 청년 대변인 등 원외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 후보는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의 러닝메이트 전략을 비판하고 있지만 원외 인사들의 전략적 지원을 받는 협력 관계라는 걸 부인하진 않습니다. 영남의 당원들의 뜻을 좀 나경원 후보와 함께하고 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하는 그런 비전을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 관계. 이처럼 당권 주자들이 진용을 갖춰 캠페인에 나선 건 이준석 전 대표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일종의 학습 효과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 사퇴하거나 자리를 비우면 지도부가 해체되고 비대위 체제로 바뀌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이 전 대표는 이런 규정에 따라 당대표직을 잃었습니다. 당대표가 되더라도 리더십을 지키려면 최고위원의 우군들을 입성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던 겁니다. 이에 윤상현 후보는 러닝메이트 선거운동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 선관위가 관행을 존중해야 한다며 제지하지 않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들끼리 관행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관행에 줄 서는 겁니다. 이 당은 가장 큰 문제가 줄 세우기인데 압도적 다수 야당에 대응해 안정적인 지도부를 구축하려는 의도라지만 결국엔 친한 대 친윤, 줄 세우기로 계파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만큼 이번 정부 들어 집권 여당 지도부가 안정되지 못했다는 방증으로도 읽히는데 누가 더 많은 세력을 모아내냐가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핵심 요건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인 9일쯤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낼지 주목되는 가운데 김두관 전 의원이 도전자로 나서며 민주당 전당대회도 일단 경선 모양새는 갖추게 됐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4일 대표직 사퇴 이후 국회와 재판 일정에 집중하며 현안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이재명 전 대표가 조만간 연임 도전을 공식화합니다. 이르면 9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에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만간 입장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입장 발표하시고 또 어떻게 전당대회 준비하고 계신지 계속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인 당대표 연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만큼 이 전 대표가 어떤 출마의 변을 밝힐지도 관심입니다. 민생과 안보 등 시급한 현안을 언급하며 다시 대표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메시지는 민생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현실에 가장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민생이거든요. 이번에도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이른바 어대명 기류 속에 김두관 전 의원은 유일한 대항마로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인 민주 DNA가 훼손되고 있다며 소수 의견과 다양성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우리 당의 권리당원이고 당을 염장하고 아끼는 사람 누구나 이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김 전 의원 출마로 이 전 대표가 사실상 추대되는 모양새는 피하게 됐지만 전당대회 흥행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김 전 의원이 얼마나 선전하느냐가 관건인데 워낙 이 전 대표의 아성이 공고해 역부족일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김두관 의원도 영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당의 지도자인데 저는 지금 나와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히려 들러리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차기 당대표와 호흡을 맞출 최고위원 경선은 당대표 선거와 달리 치열할 전망입니다. 친명 인사들의 각축전이 예상되는데 후보만 10여 명이라 예비 경선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주 후보 등록이 끝나면 민주당도 본격적인 전당대회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싱거운 집안잔치에 그칠지 아니면 그래도 역동성이 있는 정당의 축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사람 10여 명이 차에 치여 쓰러졌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된 건 오후 9시 반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교차로를 빠져나온 승용차가 갑자기 일방통행인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한 겁니다. 지금 그 시청역 인근에서 보통 번화가라고 하면은 그 술 한잔 하러 오는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골목 바로 옆이거든요. 그 시간대는 이제 굉장히 사람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인도에 번쩍이는 불빛에 비추더니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 차량이 돌진합니다. 미처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제가 와 있을 때는 현장엔 아직까지 그 동료들과 같이 이제 있었던 그런 몇몇 분들이 길에 앉아서 이렇게 울고 계신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퇴근길 대형 교통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경찰에 급발진이라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은 다릅니다. 역주행으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보행자를 잇따라 친 뒤에 가장 마지막에는 차가 장애물을 충돌하지 않고 스스로 감속하며 멈췄다는 겁니다. 운전자 조작으로 멈췄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에 말린 거예요. 저기 앞에서. 다 치고 나서. 거의 치고 났어요. 그 앞에서. 급발진 차량은 사고 난 차일 때 알잖아요. 전봇대라도 박아야 되잖아요. 그거 없었어요. 그냥 거기서 딱 멈췄어요. 희생자 가운데 4명은 시중은행 동료들이었습니다. 승진 등 인사발령을 기념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난 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서울시청 공무원 2명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낮에는 알바하고 밤에는 공부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서울시 세무직 시험을 쳤더라고요. 맨날 보면 11시 뭐 이렇게 넘어서 퇴근하고 전화하면 형님 바쁘다고 이러고 이래서 뭐 그리 바쁘냐 이러니까 서울시내 시위가 너무 많아서. 70살 A씨가 몰던 택시가 후진하며 구급차를 들이받은 뒤 다시 앞으로 가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 4대와 보행자 2명을 친 겁니다. A씨는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서울 윤현동 골목에 주차된 차량과 어린이집 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와 옆에 타고 있던 아내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오래 함께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족들은 아직 헤어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시민들도 술잔을 채우고 기도를 하며 먼 길을 떠나는 희생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사상자 16명이 발생한 이번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모 씨가 몰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지난 2018년 이후 최소 6번의 사고가 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사고 차량을 조회한 결과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번,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2번 사고 이력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번은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돼 피해 차량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나머지 사고 4번은 해당 차량 보험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번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전 운전자 차 씨와 부인이 다투는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어제 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고 발생 전 호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운전자 차 씨 부부가 다투는 장면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병원에서 첫 조사를 받은 차 씨 역시 부부싸움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피해자들을 조롱한 글을 남긴 남성 2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그제와 어제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인터넷에 올라온 모욕적인 글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발생 11일 만인 어제 유족과 회사가 첫 교섭에 나섰지만 이견을 보인 끝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유족교섭단과 박순관 대표 등 아리셀 관계자 4명은 어제 오후 2시 화성시청에서 만나 대화를 시작했지만 40분 만에 결렬됐습니다. 유족 측은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측이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어떻게 해서든 사측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제주 우도의 한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최근 사흘 동안 3차례나 불이 나 40대 가까운 오토바이가 탔습니다. 모두 리튬 전지를 사용하는 오토바이인데요.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고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 오토바이 바닥에서 불꽃이 튀더니 순식간에 불길이 전체로 번집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3차례나 불이 나 전기 오토바이 37대가 불에 탔습니다. 리튬 전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소방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개 기관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합동조사에서는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불이 왜 발생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리튬 전지를 비롯한 전기 오토바이 부품 하나하나 꼼꼼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금일 정밀 감식은 차체 내에 있는 배터리, 모터, 기타 등등의 부품까지 정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불이 난 업체 대표는 우도 내 차량 운행 제한 때문에 오래된 전기 오토바이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전을 위해 행정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거의 보면 이걸 타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교수님한테 해줄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왜 도에서 막냐는 거죠. 화재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리튬 전지 관련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이처럼 리튬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최근 특수 차량에서도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일상에서 사용이 늘고 있는 리튬 배터리는 관리와 충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안전관리 지침을 만들 담당 부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밤중에 전기 오토바이 대여 업체에서 연기와 함께 거센 불길이 치솟습니다. 사흘 동안 3차례나 같은 업체에서 불이 났는데 모두 전기 오토바이 리튬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대치역 사이에서 난 불도 이 구간을 지나던 선로 정비 차량에 리튬 배터리가 문제였습니다. 두 사고 모두 리튬 배터리의 열폭주 현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상황. 열폭주는 배터리 내부 구성 물질이 손상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순간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입니다. 리튬 배터리 온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상태가 이어질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과충전, 장기 방전, 침수 등을 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리튬 배터리 보관부터 취급, 충전까지 구체적인 안전수칙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가득 충전하기보다도 한 90% 정도 충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고 당장 폭우가 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리튬 배터리가 젖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충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등 안전관리를 위한 정부 지침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주무부처의 칸막이 행정 탓에 리튬 배터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부서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에 첨가해서 보관관리에 첨가하는 데는 아직 소관이 없는 것 같고요. 미진한 사항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TF 통해서 아마 이거를 개선 대책을 아마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전기차 등 일상에서 리튬 배터리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최근 장맛비가 내리는 곳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비가 그치면 곧바로 폭염이 나타나는 날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주말인 오늘은 또다시 전국이 장마권에 들겠고 특히 밤사이 충청과 전북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맛비가 그치자 또다시 곧바로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제주도와 남부 내륙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는
중부 내륙까지 확대 강화됐습니다. 한낮에 경주 34.4도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3도 안팎까지 올랐고 높은 습도에 한때 체감온도는 35도 이상 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저기압이 통과한 뒤로 한반도에 일시적으로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강한 햇볕에 더해 남쪽에서 뜨겁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폭우가 쏟아진 뒤에 곧바로 폭염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편서풍지대라 저기압과 고기압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번갈아 지나가는데 저기압이 강한 비를 뿌리면서 지나가면 그 뒤에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높아져 폭염이 발생하는 거죠. 오늘은 서쪽에서 또 한 차례 저기압이 다가오며 전국에 장맛비가 다시 쏟아집니다. 새벽 서쪽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 일시적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다 저녁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호우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도 수도권 등 중서부 지방은 저기압이 북상하면서 비구름의 이동 속도가 빠를 걸로 보여 많은 비가 한 곳에 오래 집중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충청과 전북에는 밤사이 폭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저기압이 빠져나간 뒤 강하게 발달한 정체전선이 느리게 남하하면서 비구름이 정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주말 이틀 동안 전북에 최고 120mm 이상, 충남에 100mm 이상, 충북과 전남, 영남 내륙에 30에서 80mm, 수도권에 20에서 60mm의 다소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 새벽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내내 전국에 강하고 많은 장맛비가 예고돼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정부는 오물풍선 살포와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각종 기습 도발을 이어온 북한이 장마철 댐 무단 방류로 도발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기록적 강우량까지 예보되면서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임진광 최북단인 필승교와 군남댐을 방문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유역 면적의 60% 이상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어 거의 매년 장마와 태풍 때마다 북한의 무단 방류로 인한 위험이 반복돼 온 곳입니다. 김 장관은 이번에도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악의적으로 댐 방류를 강행할 걸로 보인다면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도발의 일환으로 환강댐 무단 방류를 악의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진강 상류 북한 환강댐 저수용량은 3억 5천만 톤 규모로 우리 군남댐의 5배에 달해 무단 방류 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9년 새벽 시간대에 이뤄진 북한의 기습 방류로 인해 우리 국민 6명이 숨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열린 남북 실무회담에서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를 맺었지만 실제 이행은 3차례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난 2013년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군사 분계선 침범,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등 복합 도발까지 이어오면서 댐 방류마저 도발 수단으로 악용할 거란 가능성마저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으로서 북한은 남북 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 연락 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합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목함지뢰 등 위험물질을 흘려보낼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고해상도 위성 영상 등을 활용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특히 올여름 기록적 강우까지 예고된 만큼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모레 김일성 주석 30주기를 맞는 북한 내부는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눈에 띄는 관련 행사도 거의 열지 않고 있는데요. 일주일 정도였던 애도 기간을 단 하루로 줄였다는 보도까지 나오는 등 김정은 단독 우상화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일성 주석 30주기를 앞두고 방영된 북한 조선중앙TV 기록 영화입니다. 김일성 일대기를 찬양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미래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벌써 오래전에 나라에서 어린이들을 키우게 하신 어버이 소령님.
그러나 김주석 30주기를 앞두고 열리는 내부 행사 등에 대한 소식은 아예 자취를 감춘 분위기입니다. 실제 김주석 사망일을 맞아 진행되는 애도 기간도 하루로 대폭 축소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북한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일성 관련 애도 지시를 하달받았는데 애도 주간이 하루로 단축된다는 지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3년상을 치른 뒤 해마다 사망일을 맞아 애도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100일이던 애도 기간은 조금씩 줄기 시작해 일주일을 유지해왔고 코로나19 기간에도 5일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도 기간을 축소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본인 중심의 우상화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과 맥락이 다 있다고 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 당 전원회의 기간 간부들이 김정은 배지를 착용한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과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이란 명칭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이 같은 3대 지우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단독 우상화 작업은 대내외적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해왔던 대남 노선이나 그 통일 정책 이런 걸 완전히 이제 부정했고 권력 이용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급격한 3대 지우기가 일부 주민의 동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 속에 김일성 사망 30주기는 김정은 단독 우상화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극심한 정치적 대립 속에 후보들을 겨냥한 폭력 사태가 촉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극우 국민연합이 1차 투표에 이어 승리를 거두겠지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할 전망이어서 프랑스 정국이 국정 마비 등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범여권 후보인 프랑스 정부 대변인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선거벽보를 붙이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선거운동은 여러 명이 중상을 입었고 경찰은 직접 폭행에 가담한 청년 4명을 체포했습니다. Toujours un peu fébrile, mais on tiendra jusqu'au bout et on mènera cette campagne parce que nous croyons profondément à ce qui fait qu'on est largement aidé et accueilli. 극우연합에 소속된 후보들도 유세 도중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Je pense que la violence, c'est le cancer de la démocratie. C'est le cancer de notre société. D'abord, je voudrais exprimer je n'avais pas connaissance de cette information et je voudrais évidemment 국민연합이 주도하는 극우연합이 33%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선거 분위기는 한층 과열됐습니다. 특히 극우 세력의 집권은 막아야 한다는 좌파연합 지지자들의 과격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결선 투표 당일 파리에 5천 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만 명의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국민연합이 제1당이 되는 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상황. 하지만 과반 의석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3자 구도였던 1차 때와는 달리 좌파연합과 범여권 진영이 후보를 단일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상대로 결과가 나오면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하지만 각 진영 간의 입장 차이가 커 진통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정 마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À partir du moment où il n'y a pas de majorité absolue, ni pour les uns ni pour les autres, or nous sommes les seuls à pouvoir avoir une majorité absolue, alors aucune loi ne sera votée. Donc c'est pour ça que je parle de bourbier. 만일 좌파연합 주도로 연정이 구성돼 마크롱 대통령과 공존하는 동거정부가 탄생하더라도 앞길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당장 국민연합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회의적이고 좌파연합은 이스라엘에 비판적이어서 외교 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YTN 유투건입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친러시아 지도자로 꼽히는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대러 제재를 주도하는 EU의 순회의장국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휴전 중재에 나섰습니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오르반 총리와 회담한 뒤
우크라이나 분쟁을 포함해 긴급한 국제 문제에 대해 유용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헝가리가 지난 1일부터 6개월간 EU 순회 의장국을 맡게 된 이후 이번 회담이 성사된 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조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한 가운데 하마스 고위 관계자가 이스라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가능하면 오늘이나 내일 아침까지 답변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말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만일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거라며 이 과정에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평원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 교육, 수련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하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경고하면서 마찰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평가, 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연이어 의대 증원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의평원은 성명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진행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대 증원 계획이 확정된 최근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비수도권 의대 상당수가 교육, 수련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평원의 기능이 막중하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의대들은 교육과정과 환경평가 인증을 주기적으로 의평원에서 받아야 합니다. 입학정원 10% 이상 증원 등 의학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 가운데 30곳이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인증을 받지 못하는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정부는 긴급 브리핑까지 열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하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의대 증원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막상 대학들이 인증에서 탈락해버린다면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정부가 의평원에 경고 메시지를 내자 가톨릭 의대 교수들은 무리한 의대 증원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다면 의평원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증원 정책에서 인증이 새 변수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가 교수 선발 규모나 재정 투입 액수 등 구체적인 교육의 질 개선 방향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본인 부담 차등화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보통 분들은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지만 1년에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으면 초과한 건수부터 진료비 9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A씨는 통증 치료 등을 위해 하루 평균 7곳의 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1년간 병의원 외래 진료 2,500여 회,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비용만 2,600만 원에 달했습니다. A씨처럼 비상식적으로 외래 진료가 많은 사람은 앞으로 진료비 부담이 커집니다. 현재 진료비 본인 부담률은 평균 20%. 하지만 이달부터 외래 진료가 연간 365회를 넘을 경우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진료 비용의 90%를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2.5배가 넘는 거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의료 가소비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위해 본인 부담 차등화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하기엔 최소한의 조치고요. 의료 이용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이 최대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외래 진료가 기준이니까 약 처방 일수나 입원 일수와는 무관합니다. 만 18세 미만 아동과 임산부는 차등화 대상에서 제외됐고 중증질환 등 산정특례자와 중증장애인이 해당 질환이나 장애와 관련해 진료받았을 때도 진료 횟수에 누적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7월 1일부터
내년부턴 1월 1일 기준으로 366번째 외래 진료부터 본인 부담률이 높아집니다. 지난해 365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0.005%인 2,448명이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외환 보유액이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환 당국은 1,400원에 근접해가는 환율 방어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비축해놓은 외환 보유액이 국민연금과 통화 스와프 등 환율 방어에 사용하느라 석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4,122억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80억 달러 줄었고 이는 2020년 6월 이후 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외환 당국이 이처럼 환율 방어에 안간힘을 쏟는 건 수입 물가 상승 우려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최근 안정세를 찾고 있지만 석유류와 과일류 가격 상승세는 가파른 데다 환율과 국제 유가 등 대외 변수에 따라 언제든 다시 들썩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수가 살기 위해서는 수입 물가가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물가 상황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환율이 상당히 좀 급등한다면 미국 연준이 설령 금리를 내리더라도 우리가 금리를 내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 강달러 현상의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올 초만 해도 128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현재 100원 오른 1380원대고 지난 4월에는 장중에 1400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선 연말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까지는 이런 불안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일 재무장관의 1,400원대 이상에서의 개입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은 가운데서 또한 국민연금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한 컨틴전시 플랜 설정 이런 부분들이 1,400원대는 시장에 대해서 고점이 될 수 있겠다는 인식을 충분히 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남았지만은 1,400원대를 상향해서 뚫고 올라가기에는 단기적으로 쉬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조차도 환율에 대한 언급은 금기시할 정도로 환율의 향방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외환 당국은 다만 고환율과 한미 금리차 때문에 우려했던 자금 이탈이 현실화되진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시름을 놓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철저히 영업 비밀에 붙여졌던 기업 총수들의 경영 행보가 요즘 달라지고 있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만난 주요 기업인들과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보란 듯이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최하영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의 SNS 프로필 문구는 기사화 원하지 않습니다입니다. 하지만 지난 1일 아마존, 인텔 최고 경영자와 만난 인증샷을 올리면서 기사를 안 쓰려야 안 쓸 수 없는 AI 거인들을 만났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최 회장이 미국 출장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사업 협력에 얼마나 공들였는지 보여주는 게시물입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을 찾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의 집에서 인증샷을 남기며 친분을 과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인공지능 반도체 협업과 직결돼 더욱 관심이 쏠렸습니다. 성과를 나가시는 소감 어떠신가요? 열심히 해야죠. 기업 총수들이 은밀한 행보 대신 누구와 만나 무엇을 했는지 공개하는 이른바 인증샷 비즈니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주요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AI 비즈니스 세계 거물과의 만남이 향후에 우리 기업의 미래 비즈니스에 플러스 영향 또는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증샷 비즈니스에 가장 인기 있는 인물은 역시나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 경영자입니다. 최태원, 이재용 회장에 이어 은둔의 경영자로 불리는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도 젠슨 황과의 인증샷만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기업 수장이 직접 발로 뛰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시대가 찾아오면서
총수들의 인증샷은 앞으로 더 자주 등장할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최근 내린 장맛비로 평소에 볼 수 없던 장관이 펼쳐지는 곳이 있습니다. 설악산 비경 가운데 하나인 토항성 폭포인데요. 단 며칠만 모습을 드러낸다는 폭포의 신비로운 자태를 송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깎아지른 절벽 사이로 거대한 물줄기가 시원하게 쏟아져 내립니다. 흰 비단처럼 펼쳐진 폭포수와 기암 괴석이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를 그려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폭포인 설악산 토항성 폭포입니다. 해발 790m 높이에서 내려오는 폭포수의 길이는 320m에 이릅니다. 상단 150m를 수직으로 쏟아진 물줄기는 중단 80m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하단 90m에서 계곡으로 떨어집니다. 토항성 폭포는 발원지에서 폭포 상단까지 길이가 짧고 지형의 폭도 좁아 물을 많이 담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요즘 같은 장마철 많은 비가 내린 뒤 2, 3일 동안만 폭포수가 흘러내리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험한 산세 탓에 일반인 접근이 제한된 토항성 폭포는 1km 떨어진 전망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폭포는 아름답지만 한편으로는 또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비가 그친 다음에 탐방로가 잘 건조한 상태가 됐을 때 가는 게 안전한 탐방이 될 수 있게. 설악산 입구인 소공원에서 전망대까지는 편도로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전북 지역 해수욕장이 잇따라 개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어제 변산과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 등 부안 지역 5개 해수욕장이 일제히 개장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 사고가 없도록 지역별로 안전관리 요원을 두고 해변에 한눈에 조망하는 안전감시탑을 설치했습니다. 오는 10일에는 군산 선유도, 고창 90호, 동호 해수욕장이 피서객을 맞습니다.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개봉 23일 만에 누적 관객 수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는 그제 하루 10만 명이 관람해 지금까지 601만 명이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는 지난 3일에 개봉한 이재훈, 구교환 주연의 영화 탈주에 박스오피스 1위를 내줬지만 하루 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뉴진스가 일본 데뷔 싱글 타이틀곡 슈퍼내추럴 한국어판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뉴진스는 이 영상에서 슈퍼내추럴에 있는 일본어 가사를 우리말로 바꿔 불렀습니다. 뉴진스는 지난달 이틀에 걸친 도쿄돔 팬미팅에서 9만 명을 동원하는 등 일본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던 33년 역사의 대학로 소극장 학전이 이번 달 아르코 꿈밭극장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문을 엽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오는 17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연장인 아르코 꿈밭극장 개관 기념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학전의 김민기 대표가 연출했던 어린이극 고추장 떡볶이와 연극 뜀뛰는 여관에 나오는 노래를 선보이는 축하 공연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사업자 티빙의 올해 상반기 이용자가 크게 늘어 국내 관련 업계 1위 넷플릭스와 격차를 좁혔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분석 서비스 모바일 인덱스를 보면 지난달 OTT 앱 월간 활성 이용자는 넷플릭스가 1,096만 명으로 1위였지만 지난해 12월보다는 16%가량 줄어든 반면 티빙 이용자 수는 739만 9천 명으로 6개월 전보다 27% 늘었습니다. 이용자들이 앱을 사용한 전체 기간 역시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보다 36% 줄었지만 티빙은 47% 급증했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충청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인천과 여주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낮에는 주로 중부에 장맛비가 오겠고요. 내일까지 충남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호남과 그 밖에 충청, 경북 북부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충청과 호남에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오늘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무더위가 이어집니다. 현재 강릉과 전주 등 곳곳에서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릉이 27.4도, 청주 25.2도, 전주가 26.5도고요. 낮에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폭염입니다. 세종이 32도, 청주 33도, 전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